얘들아, 난 오늘부로 졸혼하고 떠날 것이다. 이제는 누군가를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제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걷기 위해서요. 오늘도 청춘 예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말씀 진짜예요? 그 질문이 제 귀를 때리는 순간 숟가락 끝이 접시에 짜라고 부딪혔습니다. 설날 아침부터 끓인 떡국 냄새가 아직 따끈한데 식탁 공기는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어요. 저는 미리 연습한 문장을 삼키듯 꺼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일 낯설었습니다. 저 오늘부로 졸혼하겠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춘 채 제 얼굴만 봤습니다. 늘 저를 보고도 못 본 척하던 그 눈이 오늘은 이상하게 크게 떴습니다. 아이들, 아니 이제 어른이 된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설마 하는 표정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곧 엄마가 무슨 소리야? 같은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떡국 그릇을 앞에 두고도 한 숟갈을 못 든 이유는 사실 어젯밤부터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였습니다. 바닥에 누웠는데 천장이 낯설었어요. 같은 집인데 제자리만 없는 느낌이 들어서요. 부엌에서 새벽까지 전을 부치며 기름 튀기는 소리를 들을 때도 거실에서 남편이 리모컨을 딸깍거리며 채널만 넘길 때도 그 소리들이 마치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괜찮습니다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다 하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했고 아이들이 학원비가 더 필요하다 하면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해 했습니다. 명절이면 친정 갈 생각은 접고 시댁장을 보러 뛰었고 제 생일은 지나가도 괜찮습니다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괜찮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어느 날부터 괜찮습니다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나도 힘들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습관처럼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거울처럼 비치는 유리창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그 얼굴이 제가 아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명절 식탁 한가운데서 이런 말을 꺼내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또 못할 것 같았어요. 가족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아빠랑 싸웠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제가 사라지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싸움은 한 번 하고 끝나지만 제 삶은 매일 조금씩 달아 없어졌으니까요.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은 설날이잖아. 애들 앞에서 그 말이 참 익숙했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오늘은 늘 제가 참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날짜와 분위기였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아니면 저는 또 내년까지 미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컵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집은 뭐가 돼요? 엄마가 없으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제가 기계처럼 쓰였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떡국 그릇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다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내려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이름이 떠 있었고 남편은 급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뒤집힌 화면을 보고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몰랐던 게 생각보다 많았다는 걸 이제는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남편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도 한참이나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못 본 척하는 날이 아니니까요. 방금 누구한테 온 연락이에요? 제가 묻자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물컵을 집었습니다.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컵만 들었다 놨다 하더니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일이야. 설날인데도 연락이 오네. 일이면 왜 뒤집어 놓으셨어요?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식어가는 것 같았고 TV에서 흘러나오던 웃음소리도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딸은 제 눈치를 보다가 남편을 보고 아들은 턱을 괴고 바닥만 봤습니다. 이 집에서 대화는 늘 이렇게 끊겼어요. 누군가 질문하면 누군가는 모른 척하고 나머지는 조용히 각자 그릇만 봤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왜 조론을 말하게 됐는지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날이었거든요. 지난달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병원 결과 나왔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리모컨을 누른 채 응하고 끝냈습니다. 그날 저는 큰 병이 아니었는데도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제가 아프면 이 집이 불편해질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지 제 마음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요. 그런 마음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다음날 김치를 담그고 또 다음 날은 침구를 빨았어요. 움직이면 생각이 덜 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손이 바빠도 마음은 자꾸 같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나 지금 누구로 살고 있지?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뭐 잘못했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딸이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 집의 분위기였어요. 늘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그 사람의 화가 누구 때문인지 찾아내느라 바쁘죠. 미선아, 너 때문이 아니다. 제가 딸 이름을 부르자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딸을 이름으로 자주 불러주지 못했거든요. 늘 너의 우리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요. 아들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서 그래. 여행 가고 싶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하자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게 목적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말고요. 그때 남편이 낮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인지 당황인지 섞인 웃음이었어요. 여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야? 우리 나이대에. 저는 남편 말이 끝나기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우리라는 말이요. 저는 그 말 때문에 계속 못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 집의 일정이 어떻게 제 몸에 달라붙어 있었는지요. 아들의 시험, 딸의 결혼, 남편의 승진, 시댁의 제사 그 모든 날들의 중심에 제가 있었지만 정작 제 마음은 항상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몰래 적금처럼 모아두던 작은 돈이요.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한 이유는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길까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돈은 내가 도망칠 수 있는 문이 됐습니다. 저 얼마 안 되지만 제 돈이 있습니다. 아들이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숨겼다고? 숨긴 게 아니라 남겨둔 겁니다. 제가 말하자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핸드폰을 쥐고 화면을 살짝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놓치지 않는 날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보, 당신도 할 말 있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마치 오래된 문을 억지로 여는 사람처럼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은 그 말 끝에 딸의 핸드폰도 함께 울렸습니다. 딸은 놀라서 화면을 받고 그 순간 제게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동시에 울리는 진동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집의 비밀들은 제가 덮어주지 않을 겁니다. 딸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마치 뜨거운 걸 들고 있는 사람처럼 손가락을 움찔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누구 연락이니? 딸은 잠깐 웃어 보이려다가 실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딸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지 마 괜찮아 하며 먼저 달래고 넘어갔겠죠. 하지만 오늘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무거워서 딸이 제 앞에서조차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지요. 남편은 방금 사실은이라고 말하고도 입을 다문 채 손톱으로 컥 가장자리만 긁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남편 사이를 번갈아 보며 얼굴이 굳어갔고요. 설날 아침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희한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걸 붙들어 매는 사람으로만 살았으니까요. 제가 조론을 말한 이유요. 저는 한 박자 쉬고 더 낮게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을 버리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버리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야 알아서입니다. 딸이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하지 마. 우리가 언제 엄마를 버렸어? 버렸습니다. 매일 조금씩요. 제가 말하자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왜 이렇게까지라고 중얼거렸고 남편은 도망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보며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 장례를 치르던 날 남편은 장례식장에 늦게 왔습니다. 회사 일이 있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에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뒤 혼자 집에 돌아와 이불을 펴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괜찮지 않다는 말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구나. 당신 방금 사실은이라고 했죠. 제가 남편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마저 하세요. 오늘은 숨기지 말고요. 남편은 한참을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돈이 좀. 그 말에 아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또 돈? 아빠 무슨 돈?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투자 내가 좀 손을 댔다. 저는 속으로 또 괜찮다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손을 꽉 쥐고 그 말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실수를 제 희생으로 덮어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얼마나요? 제가 묻자 남편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정확히는 말하기가. 정확히 말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고백했습니다. 빚이 생겼고 그걸 막으려고 여기저기 돈을 돌려막았고 며칠 전부터 낯선 번호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고요. 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아빠 핸드폰이.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알면 또 해결해 줄 줄 알았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아니라 한숨이 나왔습니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 그 문장이 제가 평생 들어온 칭찬이자 족쇄였어요.
그리고 그때 딸이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사실.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려다 말고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나 병원 다니고 있어.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알 수 없어서요. 어디가? 제가 묻자 딸은 눈물을 닦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나아이. 그 말을 끝까지 못 잇고 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지만 오늘은 먼저 듣기로 했습니다. 제 손이 먼저 움직이면 또 제 방식대로 덮어버릴까 봐요. 딸이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다 잘 되는 척 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그때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채로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엄마가 밤새 울던 건 누나 때문이었어? 저는 그 문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일이 제가 모른 척했던 일이 아니라 정말로 몰랐던 일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들이 그때 엄마가 밤새 울던 건 누나 때문이었어? 라고 말한 순간 딸은 마치 죄를 들킨 사람처럼 어깨를 웅크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때가 무엇인지 금방 떠올랐어요. 딸이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예민해졌던 시기,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딸에게 그래도 참아야지만 반복했고 딸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부엌에서 몰래 울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딸이 힘든 걸 알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요. 준호야, 그렇게 말하면 더 못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난 진짜 몰랐어. 근데 엄마는 늘 모르잖아.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 적이 많았습니다. 집이 평온해 보이게 하려고, 명절이 무사히 지나가게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렇게 무사히만 챙기다가 정작 사람 마음은 하나도 무사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도 계속 병원 다녔어.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저는 그 말만으로도 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느껴졌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제가 묻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너무 힘들어 보였어. 엄마가 또 나 때문에 쓰러질까봐.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저를 걱정해서 비밀을 숨겼다니요. 저는 늘 가족을 걱정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도 저를 걱정하며 입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그건. 딸은 남편을 쳐다보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사실 빚도 있어. 병원비, 이것저것 숨겼어. 식탁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접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요. 아들이 갑자기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나도 말할 게 있어.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이상하게 예감했습니다. 이 집은 오늘 각자 숨겨둔 짐을 한 번에 바닥에 내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제가 다시 주워 담아 등에 지려는 순간 저는 또 조론을 미루게 되겠죠. 말해. 제가 짧게 말하자 아들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뭐? 남편이 먼저 튀어나오듯 소리내자 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잘린 거야. 정확히는 그만두라고 했어. 근데 엄마한테는 말 못했어. 엄마 기대 무너질까봐. 엄마는 늘 우리 아들 잘한다고만 했잖아. 저는 아들의 목소리에 섞인 자존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의 성적표, 합격 소식, 승진 소식만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흔들림을 저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한 일은 돌봄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처럼 보이지 않게 덮는 역할이요. 남편이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힘들었단 말이야. 당신도 이해해줘야지. 그 말이 이상하게 얄밉게 들렸습니다. 이해요? 저는 평생 이해로 숨 쉬었습니다. 숨이 막혀도 이해했고, 억울해도 이해했고, 혼자 울어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딸이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저는 딸의 손을 잡아주되 그 손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삶을 하세요. 아빠도 너희도 각자 책임을 지고요. 아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어디 가려고? 저는 식탁 끝에 놓인 제 작은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혼자 버스에서 적어 내려간 단어들. 바다, 낯선 침대, 내 이름, 내 시간. 저는 떠나겠습니다. 남편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집을 나가?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제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이번엔 제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예약 완료라는 글자가 떠 있었고 저는 그 글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겠다고요. 핸드폰 화면에 뜬 예약 완료라는 글자를 끄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식탁 위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말보다 무거운 건 이미 결정된 마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저는 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딸은 제 손을 놓지 못한 채 울고 있었고 아들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 장면을 잊지 않으려고요. 나중에 마음이 약해질 때,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때, 이 식탁을 떠올리면 다시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났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다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릇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늘 제가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대로 두고 싶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는 모습도 식은 국물도 모두 이 집의 현실 같았거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생 가족 옷부터 챙기던 제가 제 옷을 고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없었고 대부분 무난한 색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튀게 하지 않는 옷들이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편한 옷을 골랐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옷이요.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그 가방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인생이 이 안에 다 들어간 것 같아서요. 사실은 그 반대인데 말입니다. 이 가방은 시작일 뿐인데요.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여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 질문을 듣고도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저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눈은 조금 빨갰지만 얼굴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살아도 되겠구나. 당신도 당신 삶을 사세요. 제가 방에서 나와 말하자 남편은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다 안고 갔지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돌아와?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온다는 전제가 아직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돌아온다는 말보다 연락하겠습니다. 딸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꼭 연락 줘. 그럼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은 그제야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이 이상하게도 가장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없으면 저는 또 붙잡혔겠죠. 집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는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명절마다 찍은 웃는 얼굴들. 사진 속 저는 늘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를 모아놓은 사람처럼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어디에도 나 혼자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 말이 늦었다고 느끼면서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떠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을 때 집 안 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가방 끈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저를 놓지 않을 차례였으니까요. 집을 나와 처음 맞은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도 누군가 부르는 소리도 없었어요. 낯선 숙소의 침대에 앉아 가방을 발밑에 내려놓고 나서야 저는 제가 정말 떠나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늘 누군가의 취향에 맞춰야 했는데 그날은 아무 채널도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게 불안하지 않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내려가는데 울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안 나는 게 이상했어요. 대신 가슴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받지 말까 하다가 깊게 숨을 한 번 쉬고 받았습니다. 엄마 잠은 와? 조금 있으면 잘 것 같아.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딸도 지금 무엇을 놓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너무 의지했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해도 돼. 다만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를 다독이지 않아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크루즈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표를 확인하고 배에 오르는 순간 발밑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너짐이 아니라 움직임이었으니까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밖으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는 그 침묵이 좋았습니다. 출항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손바닥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 잘 도착했어? 응. 배에 올랐어요. 나 많이 생각해봤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의 생각보다 제 시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당신도 잘 지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크루즈의 첫날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복도를 걷는 것도요.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혼자인데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을 이유가 없다는 게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혼자 여행 왔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왔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갑판에 나가 바람을 맞았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졌지만 손으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보기 위해 단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처음 바다를 보러 왔던 날, 남편 옆에서 사진만 찍어주던 제 모습. 그때의 저는 늘 카메라 뒤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화면을 보니 낯설면서도 분명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지는 않았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배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후회할까? 돌아가고 싶어질까?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봤습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잠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넓었고 제 마음도 그만큼 넓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저는 늘 무엇을 잃을까를 먼저 생각했는데 지금의 저는 무엇을 얻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날짜를 정해두긴 했지만 돌아가는 방식은 예전과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가족을 만난다 해도 저는 제 삶을 접어두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요. 배가 항구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미루지 않겠다고, 필요할 때는 거절하겠다고, 웃고 싶을 때만 웃겠다고요. 가방을 들고 배에서 내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봤습니다. 이 여행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출발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켜니 가족에게서 온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 마음에 답하고 싶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그 말을 속으로 천천히 되뇌며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제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걷기 위해서요. 그렇게 저는 늦었지만 처음으로 제 삶의 주인으로 돌아왔습니다.